자, 그러면 자료 해석도 진행을 할 거예요. 자료 해석이 문제가 좀 많았죠?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저도 좀 보면서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뭐 틀린 게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낮은 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정답률이 54%, 그리고 6번은 이런 건 62% 정답률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5급 친구들이랑 7급 친구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자료 해석에 나타나지 않나. 확실히 5급을 오래 대비하신 분들이 자료 해석은 훨씬 잘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전에서 자료 해석 문제가 5급 난이도로 나왔을 때 면과락을 하지 않으면 못하면 언상을 잘 하더라도 큰일이 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지금 시점에서 대비하기 제일 좋은 건 자료 해석일 거다. 자료 해석을 고득점으로 끌어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7급 법전은 평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5급 법전은 50에서 65점, 55점에서 68점 사이로 일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욕을 먹어요. 맨날 욕을 먹어요. 욕을 먹는 이유가 모래주머니 이야기하지 마라. 모래주머니 타령하지 말고 좀 더 쉽게 내서 정상적인 평균이 나오게 해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55에서 60 초반의 평균에서 정상적인 평균으로 끌어올리라는 말은 평균을 60점 중반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평균이 60점 중반대, 중후반대가 나오는 게 지금 7급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급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평균 점수만 놓고 보면은 비슷비슷한 정상적인 시험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어렵게 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특히 언어 측면에서는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 이외에 자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받아볼 만한 점수로 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남은 회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동형 문제로 가급적이면 어, 시험장에 갔을 때 모르는 유형의 문제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대비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22번은 52%, 그리고 23번은 12%, 25번은 36% 이렇게 정답률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료 해석 좀 잘하라고 자료 해석을 잘 해둬야 나중에 그 5급 애들 저기 경쟁 들어왔을 때 뭐 다들 알잖아요. 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원에서 또 5급이랑 7급 병행반도 존재하고 그분들이 75명이나 되고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5급 애들이 잘하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실 필요가 있겠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은 답을 정정을 할게요. 이미 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23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잖아요. 옳지 않은 걸 고른다고 하면 기억 리을이 답이 돼야 됩니다. 기억 리을이 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답이 3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맞았다라고 맞으신 분들은 맞았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률이 80%대로 올라가는 문제겠죠. 네. 수정해 두시고 3번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3번 봅시다. 연도별 경지 면적에 관한 자료다라고 하고 표를 2개를 주고 있고요. 3개네요. 3개를 주고 있고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로 경지 면적은 논과 밭의 합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면적 추이에서 합계 부분이 이제 뭐 논과 밭을 다 합친 경지 면적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캐치할 수 있는 정보가 논, 밭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표 2를 보시면 2018년 대비 2019년의 경지 면적의 증감 사유다라고 되어 있고요. 18년 대비 19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를 해 놓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논밭 전환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간 간척을 통한 실 증가해서 논은 18.9 헥타르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18,900헥타르겠죠. 18,900헥타르가 증가했고 밭 같은 경우도 25,900헥타르가 증가했습니다. 합계로는 44,800헥타르가 증가한 거겠죠. 감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논밭 전환은 네, 이제 마이너스 22,800헥타르고요. 이제 밭 같은 경우는 17,900헥타르만큼 감소를 했죠. 이걸 이것저것 해서 실감소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은 네,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증감계로 갔을 때는 12,100헥타르만큼의 논이 줄고 밭도 22,900헥타르만큼 줄었고 전체적으로 그냥 다 줄었다.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여기서 보시면 네, 35,000헥타르가 줄어 있는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저 정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연도별 국토 면적 및 인구 1인당 대비 경지 면적 현황이라는 걸 줬어요. 자,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뭘까? 우린 이미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의 경지 면적 정보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 1인당 경지 면적 정보를 나눠주면은 인구 수가 나오겠죠. 자, 경지 면적 나누기 인구 수가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인구 정보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지를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개혁 선지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경지 면적의 증가 사유에서 개간 간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사유에서의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적다라고 돼 있는데, 자, 증가 사유에서의 개간 간척이라는 거는 전체 합계에서 개간 간척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6을 44.8로 나눠준 값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경지 면적의 감소 사유에서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를 봤을 때 감소의 부분이 분모가 더 작고 분자는 또 감소의 부분이 더 크죠. 그러니까 비중은 당연히 감소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억은 계산하지 않더라도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니은선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1인당 국토 면적이 가장 넓었던 해는 2014년이다라고 했는데, 자, 국토 면적 대비 경지 면적 비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인구 1인당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요. 자, 인구 1인당 국토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자, 국토 면적 대비 경지 면적 비중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 곱하기 100을 해준 거겠죠. 자, 우리는 경지 면적이랑 인구수를 이미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토 밑에 적어야 되겠다. 국토 나누기 인구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한테 식으로 주어진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를 잘 조절을 해서 이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을 전체에다가 나눠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얘를 역수를 취한 다음에 곱해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걸 선택을 하든지 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인구 1인당 경지 면적을 국토 대비 면적으로 나눠주자. 그럼 나눠주면 바로 값이 나오긴 하겠죠. 나눠졌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넓으냐라고 했을 때 2014년도는 20배지만 나머지는 20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잠시 전화 한 통만 받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디귿선지 볼게요. 연도별 경지면적 추이에서 논의 증감 방향과 밭의 증감 방향은 매년 같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지면적 추이에서 논
밭, 진간 방향이 같게 나타나느냐. 그냥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만 그려보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르네. 네, 하고 디귿 틀렸다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이거를 틀리신 분들, 틀리신 분들은 옳지 않은 것만 고르라고 하는 부분을 거꾸로 보셨거나 1번 그거죠. 옳지 않은 것을 거꾸로 봤다.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5번을 선택을 하셨는데 5번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 수식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식 변환입니다. 주어져 있는 다양한 수식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식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게 맞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자료 해석 강사는 아니니까 뭐 유명한 강사님들 많잖아요. 뭐 그 강사님들 통해서 보강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고 저희 모의고사도 실제 시험까지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남았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꼭 연습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전업으로 강사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수험생일 때 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제일 아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맞는 문제를 내가 안 틀리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맞는 문제를 내가 안 틀리기 위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가 이걸 연구를 하시고 자료 해석에서는 대부분 하위 50%에 속해 있는 분들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는 분들이 약한 점이 적었기 때문에 꼭 저런 수식 정리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정답률이 62% 정도 나왔고요. 나쁘진 않은데 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국채 금액을 나타낸 자료다라고 되어 있고 보기에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채에서 국고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5% 이상이다. 외평 채권이 차입금융은 외평 채권과 차입금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뭐 이거는 금액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증가한다는 그냥 그래프로 파악하시면 될 거고요. 금액 비중은 2015년 이후에 매년 하락하였다. 얘네 둘은 계산을 조금 해야 되겠죠. 눈대중으로라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중앙정부의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부분 판단할 수 있나요? 일단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선지 구성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 표를 보시면 금액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주어져 있고 단위도 조원이에요. 국민주택 채권을 한 번에 판매를 할 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횟수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리을부터 지우고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리을부터 지우고 시작을 한다면 의외로 또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답 고를 땐 리을이 포함된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2번 지워놓고 하면 돼요. 표시를 이렇게 하죠.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리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거꾸로 올라갈게요. 디귿 보니까 국채 금액 대비 차입금의 금액의 비중은 2015년 이후 매년 하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채는 국고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뭐 국채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체 다를 합쳐야 되는 거고 국고 채권이라고만 보긴 좀 어렵고 다 합쳐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차입금액의 비중 요거의 비중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2015년 이후니까 자, 여기서부터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 값이 계속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때 분모가 매년 증가한다면 비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전년 대비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는 감소했다. 그러면 당연히 비율적으로 감소하게 될 거고요. 매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귿 선지도 계산을 안 하고 맞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은 될 수가 없겠죠. 다음 니은 선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기억 선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에서 국고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75% 이상이다. 자, 국채가 이 네 가지의 합이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뭐 당연히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때 3대1 비중 이상이냐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5% 이상이다라는 거는 결국은
국고 채권이 75% 이상이라는 거는 전체 비중에서 4분의 3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고 채권이 차지하고 있고 그거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 나머지의 합에다 곱하기 3한 게 얘가 나오는지 더 작게 나오는지를 검토를 할 수도 있고요. 국고 채권의 값을 3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그 값보다 나머지 합이 큰지 작은지를 검토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나눠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크고 작은 게 있나 보는데 자 바로 나와버렸죠. 162.7보다 큰 거. 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하고 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정답률 62% 낮은 건 아닙니다. 괜찮게 잘 하셨어요. 상부 하부 상관없이 다들 잘 하셨고 오히려 좀 거꾸로 리을을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리을을 맞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횟수 부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네, 다음부터는 안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선지인 것 같네요.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CTV 현황에 대한 자료다라고 주어져 있고 각 지역별로 설치 대수와 설치 개소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설치 개소는 당연히 설치 대수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는 값일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라고 있는데 모든 설치 개소엔 당연히 한 대 이상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왜 줬지? 당연한 건데. 이걸 보고 나서 봤더니 이 표가 굉장히 크게 있는데 바로 선지로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상황 추가되는 것도 없고 기억 니은 디귿도 없다. 수식도 없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빠르게 찾아가라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럼 찾아가라라는 의미니까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 종로구에는 CCTV가 모든 설치 개소마다 2개가 있다. 자, 설치 개수보다는 설치 대수가 많은 게 맞아요. 2배가 아니라 거의 한 3배 가까이 많죠. 하지만 한 개의 설치 개수의 설치 대수가 가령 560개가 있어도 전혀 문제는 안 되죠. 한 개소에 CCTV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이러면 1번 아닌가요?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선택을 안 했을까?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했는지 검토를 해봅시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이 있고 5번을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비중적으로는 2번을 선택하신 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30%,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소당 평균 CCTV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다라고 해서 511 나누기 1773 나누기 511보다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3배에 근접한 것들, 3배에 근접한 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랑 비교를 하려고 했겠죠. 그때 비교될 수 있는 게 금천구, 그 눈대중으로 한다면 뭐 성동구, 동대문구, 아니면 아까 봤던 종로구나 서대문구 정도일 건데요. 일단 서초구는 3배를 넘어섭니다. 서초구는 3배를 넘어서는 값이에요. 1, 5, 3, 3 하면 3배가 넘어가죠. 이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3배를 넘지 않으니까 배제되고 서대문구도 3배를 넘지 않죠. 동대문구도 400에 3 곱하면 3배가 1200이니까 안 될 거고 성동구도 안 돼요. 금천구도 396이 400에 근접하기 때문에 1200보다 조금 모자라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비슷한 값들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곱하기 3을 해봤다면은 다 안 되네 라고 충분히 했을 겁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은 계산을 안 하고 눈대중으로 3배 넘는 게 있지도 않을까 했던 게 오선택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절반은 옳은 건 줄 알고 2번 옳은 거니까 2번이 답이지 이러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둘 중 하나겠죠. 뭐 어느 쪽인지는 본인만 아실 거니까. 그래서 2번의 선택지가 조금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5번엔 또 선택지가 왜 많을까? 거꾸로 봤겠지. 거꾸로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본 게 아니라 5번부터 보거나 아니면 1번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내려갔더니 5번밖에 없으니까 5번이 답이겠거니 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이겠죠. 이것도 본인이 어떤 걸 선택을 했던지 간에 뭐 바람직하지 않은 풀이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CTV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구를 먼저 찾아보면은 자, 총계는 빼고 보셔야 되죠. 총계는 빼고 봤을 때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CCTV가 제일 많고요. 전체 설치 대수에서 비중이 10% 미만인지를 볼 때는 전체 설치 대수가 이걸 10배 한 거보다 크면 네, 맞는 말이 되는데 총계랑 비교를 했을 때는 명백히 네, 10배보단 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뭐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골랐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5번부터 봐서 맞는 말이 나왔으니까 옳은 거 고르는 거지 이러면서 기분 좋게 5번 선택하고 틀렸거나 1, 2, 3, 4가 다 맞는 말이네. 아 이거 5번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뭐 이거 5번 선택하고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넘어갔거나 뭐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조금 더 잘 나왔어야 될 선지인 것 같아요. 발문 제대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죠. 12번 문제를 보시면 네, 표가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원그래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래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옳은 거 골라서 틀리는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표가 굉장히 분산이 돼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 문제에 한해서 두 페이지 보기로 조금 화면이 작아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2019년 지역 내 총 생산 규모 및 산업 구조다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비율들 나와 있고 상위 두 개의 성장 업종이다 라고 해서 네, 업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안에 보면은 증감률 같은 것도 제시가 되어 있죠. 이 정도 나와 있고 시도별 경제 성장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0으로 나오고 뭐 경남도 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낮은 값들이 있고요. 큰 값은 충북, 제주 이런 데서 보이네요. 자, 7대 시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높은 시와 가장 낮은 시의 차이는 구계도에서 가장 높은 도와 가장 낮은 도의 차이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요거는 요 표만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한번 바로 검토를 해봅시다. 7대 시에서 가장 높은 건 서울, 가장 낮은 건 울산이죠. 구계도에서 가장 높은 건 제주, 가장 낮은 건 전북입니다. 자, 이 차이를 비교를 하는데 3.3과 보시다시피 3.3과 4.5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네, 당연히 후자가 더 크죠. 그래서 구계도의 경제 성장률에서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억선진이 틀린 겁니다. 기억 틀렸다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2번, 4번 답이 안 될 거고. 자, 우리가 선지표를 한다면은 디귿부터 먼저 보면 되겠죠. 디귿 선지를 봤을 때 경상권이 전국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 표 세 가지 중에서 총 생산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표 1도, 표 2도 아니라 네, 뭐 그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라는 게 나오고 산업 구조가 나오죠. 자,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를 땡땡 조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상권이 전국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이거를 다 합한 값과 전국 총생산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뭐 귀찮겠지만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죠. 다 적어 주시면서 하시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 것 같고요. 이런 거 뭐 계산 안 하고 눈대중으로 하겠다가 조지는 거는 죄송합니다. 틀리는 거는 저는 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시해 놓고 이 나머지 경상권은 위에서 계산한 거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손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계산도 다 해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계산이라는 거는 뭐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화면 더러워지는 것도 싫고 네. 이 정도는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 자, 요 앞까지만 계산을 했을 때 앞부분만 계산을 했을 때 1167이 나오고 위에 값들을 다 더하면은
물론 암산을 해도 됩니다. 암산을 하셔도 되는데 암산은 얘는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 정도로 숫자가 많으면 암산하는 게 좋습니다. 암산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392가 나오고 분자도 뭐 390이다. 뭐 이런 값으로 계산을 392가 아니라 396이네요. 네, 396 계산을 해주면 분자는 이제 396 그대로 들어가고 분모는 1563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비중 구할 때 앞에도 했었지만 1563을 4분의 1로 나누고 있으면은 미련한 거예요. 그냥 곱하기 해보면 되겠죠. 396에다 4를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1600 빼기 16이니까 1584겠네. 그러면 25% 이상이 맞겠네 하고 이것은 맞는 말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1번 니은 검토 안 하고 답이 1번인 거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계산이 귀찮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계산이 귀찮을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 계산, 손계산으로 더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10초 컷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인들 계산 연습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 연습은 5급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되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책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은 죄송하지만 네,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책들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갑사무관이 업무를 하며 작성한 일기다. 네. 그리고 연도에 관계없이 날짜가 빠른 순으로 배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업무 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네. 거기서 사업팀은 뭐 작은 선물일지도 해서 난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지문을 보시면서 잠시만요. 이 문제 해결하기 전에 11번에 대한 피드백 하나만 하고 갈게요. 11번인가요? 피드백이? 그럼 12번이 아니라서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13번 해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13번 문제를 보시고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문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은 입법고시 문제까지 뭐 잘 풀어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뭐 시험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행시든 민경채든 입법고시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 업무일기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입법고시에 상황판단 퀴즈 문제로 제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귀찮은 거죠. 물론 입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긴 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와 있어서 이제 업무 분배하고 하는 거나 순서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70% 근접하게 나왔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진짜 입시랑 정말 비슷한 문제니까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 이 순서 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시 문제와 유사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선택을 했던 거고 특별히 내용을 해설할 부분은 없으니까 입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녹화를 끄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1번에 질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11번은 네, 한번 건드리고 갈게요. 네. 계산을 다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그래서 단위가 큰 수인 이런 걸 곱하는 수 중에서 0.8이 들어가는 것만 캐치를 하고 답을 정했어야 했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계산을 다 했어야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네, 뭐 해설집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은 계산을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상판을 수업을 할 때도 언어를 수업을 할 때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이라는 걸 배우고 났을 때 배우고 그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 스킬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령 참거진 문제에서 모순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 나가라라는 스킬을 전수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 참거진 문제에서 이 5개의 진술 중에서 2개가 모순인 걸 파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이 걸린다면 이 사람은 모순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이 모순을 찾겠다고 시간을 쓰는 그 동안에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풀이 방법대로 풀이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참거짓 문제에서는 참거짓의 개수에 따라서 거짓이 1개 또는 거짓이 1개 참이 4개 뭐 거짓이 4개 참이 1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그 개수가 적은 애들부터 그냥 첫 번째 조건을 때려 받고 시작을 하는 거. 이게 훨씬 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는 우리가 문제의 외형적인 유형만 보고 바로 접근법을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를 할 필요도 없죠. 이 문제를 보고 0.8이 제일 중요하겠네라는 걸 파악을 하는 데까지 1분이 넘게 들어간다면은 그냥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문제풀이의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계산 같은 것들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실질적으로 종합을 해놓고 보면은 네, 계산 시간이 오히려 덜 들어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 뭐 무지성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뭔가 스킬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성을 소모하는 시간에 무지성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정오만 판단을 하는 거. 정오를 판단할 때 나머지 머리를 다 쓰는 거.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지연님께서 질문자분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이거를 0.8을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전문가, 자료 해석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100% 수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자료 해석을 뭐 어쨌든 11번 풀면서 그래도 평균은 80이 훨씬 넘고 못한 해를 합치더라도 97.5까지 맞아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풀어도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무지성으로 풀어도 가능하더라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가 자료 해석이 80점 이상이 아니라면 90점 이상, 80점 이상이 아니라면은 괜히 스킬 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엄밀하게 그냥 계산 빠르게 하는 게 오히려 네, 25문제 중에서 20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한 요 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뭐 저는 추천을 할 뿐이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계속 봅시다. 요 두 문제가 연속돼서 나온 요 두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50% 미만인 몇 안 되는 자료 해석 문제였습니다. 자, 검토를 해봅시다. 여러 가지 공예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원료 비용과 특성에 대한 자료다. 딱 느낌 오죠? 자원 관리하는 문제다라고 하시면 되고 상황 판단이랑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도시 공방 공예품의 원료 비용 및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고 금액은 1,000원, 원료 1kg당 뭐 1,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송비는 1kg당 상품 한 단위 기준으로 40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마케팅 비용은 500만 원이 되는데 대신에 상품 종류의 제작상 품수라는 것을 이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10개를 만든다고 10가지 품목을 만든다고 하면은 50만 원씩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것저것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걸 겁니다. 자, 원가를 판매 수익에 빼서 이익이 극대화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걸 찾으라는 게 아닐까? 여기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특별 상품은 판매 비용이 2,600원, 일반 상품은 1,4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판매량에 따라서 또 마케팅 비용도 개별 단위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은 4가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 125만 원씩 들어가겠구나. 정보 정리해 주시고 한 단위 제작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도 결국은 총 제작 비용에 있어서 총 원가에 있어서 들어간다는 거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작 상품 수를 처음부터 정해주네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원가가 높은 상품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뭐 저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생계산 할 겁니다. 그게 더 고민할 게 없어서 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봅시다. 원가 비교를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일단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마케팅 비용은 네 품목 다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원가에 있어서는 이거 더 이상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원료 무게랑 원산지 사이의 거리 이것들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는 원료 무게가 52kg이기 때문에 여기다 1,000원을 곱해주면은 52,000원이 원료 무게가 될 거고요. 여기 원산지와의 거리였을 때, 네, 상품을 5,000개를 만든다는 거를 기억을 어느 정도는 뭐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품 한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네, 원료의 단위당 비용은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여기 뭔가 해설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원산지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고 180 곱하기 40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다 5,000번 만드는 거죠. 5,000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 더 이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별 상품 뭐 이렇게 돼 있고, 네, 요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은 이거 5,000원 여기 나눠주시고, 이거 나눠주긴 해야 되는구나. 나눠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 이런 부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케팅 비용을 12,500원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12,500원이야. 125만 원에 대해서 5,000개를 나눠주면은 또 얼마 값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이 나오겠죠. 뭐 계산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다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귀찮네요. 제가 쓰고 있지만, 네, 원산지까지의 거리도 이런 식으로 다 계산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조금 해설지에서 없지 않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요건 해설지의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해설지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 해설지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강을 저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다 나열을 하고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 네, 기본적인 정보들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료비랑 운송비 체크를 했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500원에다가 제작 상품 수로 나눠주게 되겠죠. 네. 마케팅 비용을 각 상품 종류의 제작 상품 수네요. 이거 제가 아까 잘못 읽었었군요. 죄송합니다. 각 상품 종류의 제작 상품 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500만 원씩 들어간다 생각하고 나눠줘야 되네요. 그럼 나눠주면은 뭐 이러면은 네, 답지의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제가 눈이 빙구였던 걸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나눠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똑같이 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다른 학원에서 제가 수업하는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학원에서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모의고사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틀리면 틀렸다 바로바로 인정하고 뭐 그렇게 가감없이 진행을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제작 비용 같은 걸 집어넣게 될 텐데요. 1단위당 제작 비용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은 다 X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품 분류에 따라서 판매 비용 들어가는데, 여기는 2,600원, 일반 상품이네요. 여기 1,400원, 그리고 1,400원, 2,600원, 1,4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A, B, C, D를 비교함에 있어서 A, B, C, D 전부 다 일반 상품이나 특별 상품 중에 둘 중에 하나니까 일반 상품인 값을 0이라고 두고 특별 상품만 1,200원을 더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1,400원을 더하는 걸 빼버리는, 뭐 그 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작 비용 다 빼버리고요. 남은 것만 비교를 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범주지만 그거 이상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계산을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52,000원 더하기 7,200원 더하기 1,000원 하면은 61,600원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1,400원 요거 빼줬으니까 그냥 62,200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밑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47,500원, 47,500원이 나올 거고요. 밑에 것도 계산을 해보시면은 네, 59,600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맨 밑에 것도 49,300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값에 따라서 비교를 해주면 A, C, D, B 순으로 크구나 라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고 계산을 해야 되고 꼼수를 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면 학생들은 이 문제를 안 풀려는, 네, 안 풀고 넘기려는 그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상부 50% 친구들은 거의 다 맞췄어요. 상부 50% 친구들은 뭐 절반을 훨씬 뛰어넘게 맞췄고, 네, 하부 50%는 이 문제를 거의 뭐 한 3분의 2는 제꼈다.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밑에 문제도 47%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문제고, 위에서 이미 어느 정도 풀었다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 비용이 큰 순으로 나열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미 계산을 다 했습니다. 다 해버렸어요. 계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네, 1,000원, 500원, 2,000원, 2,500원 이렇게 나왔었죠. D, C, A, B 순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맞다라는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니은선지에서 모든 상품이 특별 상품인 경우, 저희가 원가를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지금 B의 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 1,400원을 빼고 계산했었기 때문에 이 47,500원에다가 2,600원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검토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B가 51,100원이 됐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D것은 검토 안 해도 되고 리을만 평가하면 되는 게 됩니다. 자, 모든 상품 제작에 필요한 원료 무게가 동일하다면 원가 총액이 가장 큰 상품 종류는 A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원료 무게를 통일을 해주는 거예요. 원료 무게를 통일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A를 기준으로 어차피 뭔가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늘리고 줄이고를 보시면 되겠죠. 네, B 같은 경우는 7,000원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C는 3,000원이 줄어들게 될 거고, D는 10,000원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D 같은 경우도 그렇고 B 같은 경우도 그렇고 6만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A는 가장 큰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17번 있는데요. 16번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자료 해석에도 나오지만 상황 판단에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기는 조금, 잠깐만요. 이거 원료는 단위당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원료의 단위당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밑에. 네. 단위당 비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원가에는 원료비가 들어간다라고 돼 있죠. 원가에 원료비가 들어간다. 이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생각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게, 원료 무게가 이 52kg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전체 무게라고 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나, 이게 이 부분이 전부 다 전체 값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료비, 운송비, 마케팅 비용, 제작 비용, 판매 비용이 각각 개별 단위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료 무게도, 네, 개별 단위에 대해서 기준으로 봐야 되는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엄밀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나와 있는 정보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풀이하실 때 그 부분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굳이 이의를 제기를 하자면 제가 처음에 풀이를 했던 방식대로 52,000 곱하기 1000, 뭐 180 곱하기 40 곱하기 5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값이 어떻게 나온지를 제시를 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일관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선지라든지 아니면 발문의 내용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네, 답지의 풀이가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시험에서 답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답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100% 옳으냐 아니면은 뭐 100% 틀렸냐를 물어보는 것만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특히 이제 네, 요 10년대 초반까지, 정확한 연도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저도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말을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전에는 원래부터 옳은 것들 중에서 더욱 옳은 것을 고르는 선지를, 네, 출제 원리로 내세운 적이 있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을 내지 말자라고 이제 출제 원리로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서, 연도 사이에서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것 중에 더 옳은 것 골라라 하는 문제는 분명히 많이 줄었었어요. 다만 올해 언어 같은 경우는 올해 언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다른 선지들과의 상대적인 비교 그리고 글 전체의 맥락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옳은 것을 골라야만 하는 그러니까 칼같이 OX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선지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추세기는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저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표는 두 질병 A, B의 유병률과 이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낸다. 자, 요거 나오면은 민감도랑 특이도가 나와 있을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 왜 안 넘어가냐? 됐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 그리고 위양성, 위음성. 이런 것들이랑 관련성이 없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질병 AB의 유병률 및 진단 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민감도라고 하는 것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진단 결과 양성으로 나올 경우 이거는 이제 미양성이 아닌 정상적인 양성인 거죠. 그럼 여기서 5%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진단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이걸 위음성이라고 불러요.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진단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고 이거도 95%니까 빼주면 5%에서 이걸 위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 진단 검사가 음성이 나온 것에서 반대는 얘네들이 양성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위양성이라고 하고요. 특이도는 위양성을, 민감도는 위음성을 포함해서 한 설명이다라는 거를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양성, 위음성 다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이 비율은 유병률은 2%죠. 네, 2%라고 되어 있죠. 단위가 퍼센트지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기억선지는 아주 쉽게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1번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1번에 기억이 맞다라고 하신 분들이 뭐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게 한 7%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꼭 이제 선지 읽을 때 꼼꼼하게 읽는 연습하세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수인데 실수도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니은 선지에서 전체 인구 중 무작위로 추출한 어떤 사람이 A의 진단 키트를 사용한 결과 양성이 나올 확률은 10% 미만이다. 자, 요거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것도 원래는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 해석 모두에 나와요. 원래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은 상황판단 영역이었어요. 언어논리랑 상황판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언어논리에서 상황판단 다 넘어갔었고 요즘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추세이지만 민경채에는 3년에 한 번씩 상황판단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문제고 이때 A가 어떤 이 인구 중에서 A에 걸려있을 사람은 2%, 걸려있지 않을 사람은 98%겠죠. 이때 이 2%인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1.9%, 전체 인구의 1.9%일 거고 음성이 나오는 사람은 0.1%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98%에 대해서 진단 키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 98%의 95%죠. 95% 비율까지는 우리가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계산하기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해보도록 합시다. 0.95를 곱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는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산이 너무 하기 싫어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93.1%가 음성으로 나오게 되죠. 이때 나머지죠. 5%로 계산했으면 좀 더 쉬웠겠네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4.9% 사람들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나온 거죠. 그럼 이 두 사람들을 합치면 5%가 되겠죠. 네, 전체의 10%보다 더 작은 값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는 숫자 값이 조금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값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답은 변함이 없어요. 네, 요거는 이유는 무조건 맞다라는 거고요. 계산을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잘못했나?
아니요. 계산은 제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20분의 1 치면 당연히 네, 저렇게까지 낮게 나올 리는 없죠. 아니 높게 나올 리는 없죠. 네. 요게 맞는 것 같고 계속 할게요. 희한하네. 이걸 이런 걸 틀리네. 아무튼 디귿 선지 제가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좀 민망하다. 네. 더하기를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더하기 해줘야 되는데 답은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 너무 민망한데요. 네. 하여튼 6.8%의 이제 양성률을 보였다가 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돼요. 디귿에서 비진단 키트를 활용을 했는데 양성이 나왔음에도 이 사람이 비진료병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은 80% 이상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3%가 진짜 진짜 걸린 사람이고 90%는 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중에 양성 키트 활용해서 나올 사람은 2.7%, 양성이 나온 사람 2.7%, 그리고 음성인 사람들, 원래 질병에 안 걸린 사람들 중에서 양성이라고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을 해보시면 뭐 0.15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14.5%. 이 두 가지의 합산에서 2.7이 80% 이상이냐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1대 4의 비율보다 2.7이 1대 4의 비율보다 더 작아야 1대 4의 비율보다 더 작아야 80% 이상이 나오겠죠. 곱하기 4를 한 값보다 이 뒤쪽이 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요 값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네. 이거 걸리지 않은 사람 구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은 1대 4의 비율보다 더 크면 맞는 거니까 이것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뭐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있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풀이 방법은 이게 정형화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출 문제만 살펴봐도 한 10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36%다. 계산 실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전형적인 기출문제, 민경채에 정말 많이 나온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꼭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료 해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